철학자 임마누엘 칸트가 젊었을 때 한 여자가 그와 사랑에 빠졌다. 그녀는 칸트가 청혼해 주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렸지만 칸트는 만날 때마다 철학적인 이야기만 할 뿐이었다. 너무 많은 시간을 허비했다고 느낀 여자가 먼저 말을 꺼냈다. 당신과 결혼하고 싶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그러자 칸트는 말했다. 내게 생각할 시간을 주시오. 나는 생각하는 일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도서관에 가서 사랑과 결혼에 관한 책에 집중했다. 그리고 결혼에 찬성하는 354가지 이유와 결혼에 반대하는 350가지 이유를 노트에 기록했다. 그는 생각하고 또 생각했으며 결혼에 찬성하는 이유 쪽에 4가지가 더 많았으므로 마침내 그녀와 결혼하기로 결정했다. 칸트는 여자의 집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고 그녀의 아버지가 나와서 말했다. 내 딸은 이미 결혼했네. 아이가 2이나 있지. 그동안 자네는 도대체 어디에 있었나? 그가 결혼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생각하는 동안 3년이 흐른 것이다. 그 후로 어떤 여자도 칸트에게 청혼하지 않았고 그는 평생 미혼으로 남았다. 우리가 생각에 붙들려 있을 때 삶은 흘러간다. 삶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으며 그런 식으로 삶을 놓친다. 우리가 가서 문을 두드리면 그녀는 이미 2 아이의 어머니가 되어 있다. 오늘을 놓치면 이미 놓친 것이다. 모든 사랑이, 여행이, 불꽃이 그렇게 생각과 합리적인 판단과 비교 속에서 사라진다. 셰이크 사나는 페르시아의 경건하고 존경받는 학자였다. 어느 날 그는 독특한 꽃과 과일로 가득한 정원을 발견했다. 특히 잘 익은 석류가 매달린 아름다운 나무에 매혹되었다. 사나는 언제나 이 나무의 열매를 맛보고 싶었지만 나중에 시간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하며 망설였다. 사나니 계속 미루는 사이 며칠이 몇 주가 되고 몇 주가 몇 달이 되었다. 그는 나무가 항상 그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다른 일들에 몰두했다. 그러나 시간과 상황이 예기치 않게 바뀔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했다. 어느 날 마침내 그 나무를 찾아가기로 결심한 사나는 실망스러운 광경과 마주했다. 한때 잘 익은 석류가 풍성했던 나무가 시들어 죽어 있었다. 가지가 메마르고 아름다움은 사라져 버렸다. 사나는 큰 후회와 슬픔에 젖었다. 뒤로 미루는 바람에 석류의 맛을 맛볼 기회를 놓친 것이다. 우리가 인생을 기다리는 동안 인생은 지나간다. 미루는 행동의 결과를 깨달은 사나는 시간의 덧없는 속성과 기회가 왔을 때 붙잡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숙고했다. 이 학자처럼 우리는 하지 않은 일로 인해 더 많이 절망한다. 가장 아픈 말은 이것이다. 그것을 시도했어야만 했는데. 나는 기린이었구나. 어려울 때는 스스로 행복해지라는 티베트 속담이 있다. 우리는 희망하고 절망하고 희망한다. 이것이 우리의 날갯짓이다. 물에 얼굴을 받고 넘어져 있다면 당신이 할 일은 얼른 일어나는 일이다. 물속에서 산소를 찾거나 아가미를 만들려고 할 것이 아니라. 기린에 관한 이야기가 있다. 새끼 기린은 태어나면서부터 일격을 당한다. 키가 하늘 높이만큼 큰 엄마 기린이 선체로 새끼를 낳기 때문에 수직으로 곧장 떨어져 온몸이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것이다. 충격으로 잠시 멍해져 있다가 간신히 정신을 차리는 순간 이번에는 엄마 기린이 그 긴 다리로 새끼 기린을 세게 걷어찬다. 새끼 기린은 이해할 수 없다.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났고 이미 땅바닥에 세게 부딪혔는데 또 걷어차이다니. 아픔을 견디며 다시 정신을 차리는 찰나 엄마 기린이 또다시 새끼 기린을 힘껏 걷어찬다. 처음보다 더 아프게. 비명을 지르며 고꾸라진 새끼 기린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 머리를 흔든다. 그러다가 문득 깨닫는다. 이대로 가만히 있다가는 계속 걷어차이리라는 것을. 그래서 새끼 기린은 가늘고 긴 다리를 비틀거리며 기우뚱 일어서기 시작한다.
바로 그때 엄마 기린이 한 번 더 엉덩이를 세게 걷어찬다. 충격으로 자빠졌다가 벌떡 일어난 새끼 기린은 달리기 시작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 발길질을 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제야 엄마 기린이 달려와 아기를 어루만지며 핥아주기 시작한다. 엄마 기린은 알고 있는 것이다. 새끼 기린이 자기 힘으로 달리지 않으면 하이에나와 사자의 먹잇감이 되리라는 것을. 그래서 새끼 기린을 무조건 걷어차는 것이다. 일어서서 달리는 법을 배우라고. 당신은 엉덩이를 걷어차인 적이 몇 번인가? 별로 기억나지 않는다면 각오하는 게 좋다. 조만간 연타로 발길질 당할 테니. 당신이라고 해서 삶이 살살 기분 좋게 굴리는 법은 없다. 그러나 걷어차이고 또 걷어차여도 당신은 일어설 힘이 있다. 당신은 기린이니까. 카미는 눈물 나도록 살라고 말했다. 그리고 100년 동안의 고독에 젖아 마르케스는 인간은 어머니가 세상에 내놓은 그날 태어나는 것이 아니다. 인간에게 태어남을 강요하는 것은 삶이다라고 말했다. 인생은 우리에게 엄마 기린과 같다. 때로 인생이 우리를 세게 걷어차면 우리는 고꾸라진다. 하지만 다시 비틀거리며 일어나야만 하고 또다시 걷어채어 쓰러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또다시 일어난다. 그것이 우리가 성장하는 방식이다. 당신도 누군가를 꽃 피어나게 할 수 있다. 변신과 심판의 작가 프란츠 카프카는 체코 프라하의 유대인 가정에서 태어나 인생 초기부터 아웃사이더였다. 그 당시 프라하의 유대인들은 체코어가 아닌 독일어를 사용했기 때문에 체코인으로도 독일인으로도 인정받지 못했다. 또한 카프카 자신은 종교에 대한 생각의 결이 달라 유대인 공동체에서조차 주변인이었다. 자수성가한 아버지는 카프카에게 자주 분노를 쏟아붓고 아들이 문학 속으로 도피하는 것을 경멸했다. 카프카는 매사에 군림하려 드는 아버지와 많은 갈등을 겪었으며 사회불안장애와 신경질환에 시달렸다. 한 인간의 내면을 한두 문장으로 정의하기는 어려우며 무엇이 그의 삶을 뒤흔들었는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카프카는 젊은 시절부터 불안과 절망에 사로잡혀 약혼과 파혼을 반복했을 뿐 평생 누구와도 결혼하지 못했다. 세상 떠나기 1년 전 폐결핵을 앓던 카프카는 요양을 겸해 독일 베를린에서 지냈다. 하루는 베를린 근교의 공원을 산책하다가 어린 소녀를 만났다. 소녀는 벤치에 앉아 슬프게 울면서 망연자실해 있었다. 무슨 일이냐고 묻자 소녀는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인형을 잃어버렸다고 했다. 소녀와 함께 주위를 살펴보았지만 나무 밑과 풀숲 어디에도 인형은 보이지 않았다. 카프카는 소녀에게 내일 그곳에서 만나 다시 찾아보자고 달랬다. 다음 날도 인형은 발견되지 않았다. 실망해서 고개를 떨구고 있는 소녀를 위로하며 카프카는 말했다. 사실 너의 인형은 여행을 떠났어. 소녀가 놀라서 물었다. 그걸 어떻게 알아요? 카프카는 말했다. 인형이 너에게 전해달라며 편지를 보냈어. 소녀는 믿지 못하는 표정이었다. 그 편지를 가지고 있느냐는 소녀의 질문에 카프카가 대답했다. 미안해, 지금은 나에게 없어. 깜빡 잊고 집에 놓고 왔어. 내일 꼭 가지고 올게. 소녀는 눈물을 매단 채 카프카를 바라보았다. 의심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빛에 카프카는 부드러운 미소를 지어 보이며 소녀와 헤어졌다. 집에 돌아온 카프카는 곧바로 자신의 책상으로 가서 인형 대신 편지를 쓰기 시작했다. 백지 위에 몸을 기울인 카프카의 자세는 작품 쓸 때처럼 진지함 그 자체였다. 그는 그 일을 놀라울 만큼 중요하게 받아들였고 여자아이를 결코 실망시키고 싶지 않았다. 꾸며낸 이야기이지만 진실하게 쓰면 소녀의 상실감을 다른 차원의 상상으로 채워줄 수 있을 것이라 믿었다. 글을 쓸 때 세상의 모든 작가가 같은 믿음을 마음에 품듯이. 다음 날 카프카가 편지를 들고 공원으로 가자 소녀는 약속대로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소녀는 아직 글을 읽을 줄 몰랐기 때문에 카프카가 그 인형의 편지를 큰 소리로 읽어주었다. 인형은 자신이 왜 사라졌는지 소녀에게 이유를 말했다. 울지 마. 나는 슬픈 이유로 사라진 것이 아니야. 잠시 지금의 장소를 떠나 새로운 세상을 보기 위해 여행을 떠났어. 그리고 인형은 소녀에게 자신의 모험에 대해 날마다 편지를 쓰겠다고 약속했다. 그런 식으로 둘의 만남은 몇 주 동안 이어졌으며 인형은 카프카라는 작가의 마음을 빌어 자신이 경험하는 나날의 모험에 대해 이야기해 나갔다. 카프카는 우체부 역할을 하며 하루도 빠짐없이 공원으로 가서 소녀에게 인형의 편지를 읽어주었다. 편지가 거듭되면서 인형의 자아도 점차 성장해 나갔고 학교에도 다니고 전 세계를 여행하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났다. 며칠 후 소녀는 인형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잊었으며 그 대신 카프카가 들려주는 상상 속 이야기에 몰입하게 되었다. 그 몰입이 그녀의 마음을 새로운 차원으로 바꿔놓았다. 인형의 모험이 담긴 편지들은 카프카에게 문학 작품을 쓸 때만큼이나 진정 어린 글쓰기 그 자체였다. 아이를 교묘하게 속이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되고 허구의 이야기가 진실한 울림을 통해 생동감 넘치는 현실로 바뀌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그렇게 3주가 지났을 때 소녀의 슬픔은 완전히 치유되었다. 마지막 날 카프카는 마침내 베를린으로 돌아온 인형. 실제로는 카프카가 소녀를 위해 산 마지막 선물을 손에 들고 소녀 앞에 나타났다. 소녀가 놀라며 말했다. 내 인형과 전혀 안 닮았어요. 카프카는 소녀에게 인형이 쓴 또 다른 편지를 건넸다. 내 여행이 나를 변화시켰어. 어린 소녀는 행복하게 새 인형을 껴안고 집으로 데려갔다. 카프카는 인형의 인격으로 소녀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그녀가 언젠가는 결혼할 것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라고 알리면서 다음의 말로 이야기를 맺었다. 너도 이해할 거야. 우리가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없으면 그때는 마음에서 서로를 보내주어야 한다는 것을. 그로부터 몇 달 후 카프카는 너무도 이른 나이에 세상을 떠났다. 여러 해가 지나 어른이 된 소녀는 인형 속에서 카프카의 서명이 적힌 편지 한 장을 발견했다. 내가 사랑하는 것은 모두 언젠가는 사라져버릴지도 몰라. 하지만 그것들은 반드시 다른 형태의 사랑으로 돌아올 거야. 이 일화는 세계 문학사에서 인간 존재의 불안한 상황을 가장 깊이 파헤친 열에 들뜬 고독과 과민한 신경을 안고 평생을 산 작가가 보여준 친절의 행위이다. 그것도 병에 시달리던 만년에 한 소녀의 슬픔을 승화시키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쏟아 마법 같은 작품을 만들어내었다. 창작에 몰두하는 것 못지않게 다른 인간과 연결되는 것, 다른 영혼에게 관심을 기울이는 것 역시 중요한 일이다. 민족학자이며 정신분석학자인 클라리사 핀콜라 에스테스는 말한다. 우리의 임무는 세상 전체를 한꺼번에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이 닿을 수 있는 부분부터 손을 뻗어 나가는 것이다. 한 영혼이 슬퍼하는 다른 영혼을 돕기 위해 하는 작고 조용한 일은 큰 의미를 갖는다. 인간 모두는 좋아하는 인형을 잃어버리고 울고 있는 소녀와 같을 때가 있다. 나에게는 카프카가 남긴 명작 소설들 못지않게 그가 행한 이 친절한 행위로 더 기억된다. 삶을 예술로 만드는 이가 진정한 예술가이다. 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신이 환영받는다고 느끼고 자신의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들어준다고 느끼고 지지받는다고 느끼게 하는 것만큼 위대한 일은 없다. 친절은 상담료를 받지 않는 심리치료이다. 칼 융이 말했듯이 모든 이론을 알고 심리 기법에 통달한다 해도 한 인간 영혼을 대할 때는 단지 따뜻한 인간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상실의 깊이는 저마다 다를지라도 그 상실감은 다른 형태로 다가오는 사랑에 의해 회복될 수 있다. 불완전한 인간을 완전하게 만드는 것은 사랑이다. 이 이야기는 카프카의 마지막 연인으로 베를린에서 동거했고 날마다 그 공원을 함께 산책한 도라 디아만트가 프란츠 카프카와의 생활을 소개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도라는 예민한 카프카가 함께 지낼 수 있었던 유일한 여성이다. 작가 무라카미 하루키도 인터뷰에서 이 이야기를 언급했고
폴 오스터의 소설에도 등장한다. 우리의 삶은 자신의 세계를 넓혀준 사람을 몇 번이나 만났는가에 따라 방향이 정해진다. 마음을 닫아버리고 싶을 정도로 불안한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인간이라는 존재의 의미는 관계에서 찾아진다. 나는 이 이야기에서 카프카를 나로 바꿔 읽는 상상을 한다. 슬픔에 젖어 있는 소녀를 위해 인형의 편지를 쓰고 있는 사람이 나 자신인 것처럼. 삶을 꽃 피우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스스로 꽃을 피우는 일이고 또 하나는 다른 사람의 삶이 꽃 피어나도록 돕는 일이다. 당신도 나도 누군가를 꽃 피어나게 할 수 있다. 절실히 원한 모든 순간이 날개. 신이 말했다. 절벽 끝으로 오라. 나는 말했다. 할 수 없어요. 두려워요. 신이 말했다. 절벽 끝으로 오라. 할 수 없어요. 추락할 거예요. 신이 다시 말했다. 절벽 끝으로 오라. 그래서 나는 갔고 신은 나를 절벽 아래로 밀었다. 나는 날아올랐다. 학교 졸업 후 결혼을 하고 직장도 없이 서울 수유리 북한산 밑에서 새빵살이를 했지만 내게는 한 가지 꿈이 있었다. 영적 스승들을 만나러 인도로 떠나는 일이었다. 그곳에 가면 삶의 의문에 관한 몇 가지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다. 완전한 깨달음은 아니더라도 영적으로 자유로워진다는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고 싶었다. 그 꿈을 이루어야만 현실에서의 삶을 제대로 살 수 있다고 믿었다. 문제는 가진 돈이 없다는 것이었다. 왕드로프스 깡통에 든 1,000원짜리 지폐 서너 장과 동전 몇 개가 전 재산이어서 버스도 못 타고 웬만한 거리는 걸어다니는 처지에 인도는 상상 속 나라일 뿐이었다. 당나라의 현장 법사가 2년 동안 걸어서 천축국에 다녀왔다는 사실을 내세우며 돈 대신 체력을 비축한다는 핑계로 산을 오르내렸다. 탈진해서 체력은 오히려 바닥났고 하는 수 없이 주위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로 마음먹었다. 어림잡아 내 정신세계를 이해해 줄 법한 20명에게 손편지를 썼다. 여행 경비를 도와주면 깨달음을 얻고 돌아와 열심히 일해서 꼭 갚겠다는 심금 울리는 편지였다. 의사와 교수도 있었고 이름난 화가도 있었으며 회사에 다니는 친구도 있었다. 전 재산의 상당 부분인 왕드롭스통에 동전을 쏟아 편지를 붙였고 그날 이후 내 발길은 산이 아닌 은행으로 향했다. 입금 여부를 확인하는 그 하루하루 마음은 기대와 희망으로 날갯짓했지만 돈이 넉넉히 들어오면 슬리핑백과 카메라도 사야겠다고 내심 미소 지었지만 여비에 보태라며 돈을 보내준 이는 단 한 사람뿐이었다. 이제야 밝히지만 사실 그 한 명마저도 아내에게 내 위상을 돋보이려고 꾸며낸 거짓말이었다. 내 말을 믿은 순진한 아내는 그 돈을 어디에 썼느냐고 어려울 때마다 물었다. 편지 내용에 심금이 울린 사람은 스스로의 글에 도취한 나 자신뿐이었다. 받은 편지를 들고 와서 현실적으로 성공한 다음에 꿈에 도전하라고 훈계하고 라면을 대접받고 간 이는 있었다. 결국 내 꿈을 이루어줄 사람은 세상에 단 한 명도 없다는 사실이 분명했다. 현실을 깨달은 나는 중단했던 번역 일에 다시 매달렸다. 그 이후 밤샘 작업을 밥 먹듯 했으며 단 하루도 허투루 빈둥거리지 않았다. 다른 저자의 원고를 윤문해주고 대리 집필도 했다. 오로지 인도에 갈 경비를 모으기 위해.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꼼짝할 수 없는 수렁에 빠진 기분이었다. 출판사들은 차일피일 지불을 미뤄 포기하게 만들거나 준다 해도 몇 달에 걸쳐 주었으며 그렇게 받은 원고료는 생활비에도 못 미쳤다. 아내는 가난에 허덕이다 병에 걸렸고 병이 완치된 후에는 아이가 생겼다. 당연히 더 죽어라 이래야 했다. 경제적으로 추락하는 데는 날개가 없었다. 이대로 가다가는 40살이 넘고 50살이 되어도 인도 여행은 불가능했다. 어느 날 잠에서 눈을 뜬 나는 나 자신이 미라가 된 환영을 보았다. 이집트 무덤에서 발굴된 것과 같은 천년된 미라. 몸을 감싼 천을 벗기고 내부를 CT 스캔한다 해도
미라의 주인공이 생전에 가졌던 못 이룬 꿈은 알 길이 없다. 마침내 만삭이 가까워오는 아내에게 이해를 구하고 돈 되는 물건을 다 팔아 최소한의 생활비를 손에 쥐어준 뒤 인도의 명상센터로 떠났다. 여비가 부족해 가계부 쓰듯 밤마다 돈 계산을 해야 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돌아와서는 영적 자유를 얻었는가. 아이를 키우기 위해 더 많은 돈이 필요했고 또다시 인도에 가려고 더 많은 밤을 새워 일해야 했다. 그때의 문장들이 나를 키웠다. 절실했고 주위에서 미쳤다고 할 만큼 일에 몰두했다. 좌절감이 들 때도 혼자서 희망에 들떠 머리가 뜨거울 때도 글을 썼다. 현실에서 살아남고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른 길이 없었다. 영적 가르침이 담긴 책들을 번역했지만 돈이 필요해서 죽어라고 일했다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다. 그 노동에 몸을 바치지 않으면 영적 자유의 근접조차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돈을 원한 것이 아니라 꿈을 원했다. 무명작가였던 도스토예프스키를 세계적 문호로 만든 원동력은 돈이었다. 지주 계급 출신이어서 경제적으로 자유로웠던 투르게네프나 톨스토이와 달리 도스토예프스키는 빈민구 재병원 의사인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약간의 재산을 다 써버린 후 한 푼의 원고료라도 더 받기 위해 글쓰기에 매달렸다. 늘 돈이 궁색해 글쓰기 전에 먼저 원고료를 받았으며 빚을 갚기 위해 아플 때나 건강할 때나 슬플 때나 기쁠 때나 글을 써야 했다. 그렇게 해서 가난한 사람들과 죄와 벌 같은 돈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다루는 것을 넘어 심리적 고찰의 대상으로 접근한 명작이 탄생했다. 미국 작가 레이먼드 카버는 고등학교를 졸업한 해에 결혼해 20살에 이미 두 아이의 아버지가 되었다.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제재소 일꾼, 배달부, 주유소 직원, 건물 수위, 화장실 청소부 등 안 해본 일이 없었다. 일이 끝나면 집에 돌아와 차고에서 글을 썼다. 당장 원고료가 필요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완성할 수 있는 단편소설을 주로 썼다. 그렇게 매일 글을 쓴 결과 20년 후에는 단편소설의 대가가 되어 있었다. 카버로 인해 1980년대 미국 문학은 단편소설 르네상스를 맞이했다. 50살에 세상을 떠나지만 않았다면 단연코 노벨 문학상을 받았을 것이다. 찰스 디킨스는 단어수만큼 원고료를 받았기 때문에 단어를 계속 늘리다가 전 세계 2억 부 넘게 팔린 소설 두 도시 이야기의 명문장들이 만들어졌다. 모두가 인용하는 소설의 첫 단락도 단어들을 늘려 쓴 결과물이다. 최고의 시간이자 최악의 시간이었다. 지혜의 시대이자 어리석음의 시대였다. 믿음의 세월이자 의심의 세월이었다. 빛의 계절이자 어둠의 계절이었다. 희망의 봄이자 절망의 겨울이었다. 앞에 모든 것이 있으면서 앞에 아무것도 없었다. 천국을 향해 가고 있으면서도 반대 방향으로도 가고 있었다. 나의 시간과 나의 계절이 그러했다. 지난해 인도 정부의 초청을 받았다. 비행기표와 숙소를 제공해주는 특별 초대였다. 하지만 사양하고 다른 인도사 교수를 추천했다. 감사한 일이지만 총리를 만나고 공식 행사에 참석하는 일이 내게는 어울리지 않았다. 그리고 내가 일해서 번 돈으로 여행하는 것이 나는 좋다. 만약 그때 사람들이 여행 경비를 대주고 푹신한 슬리핑백까지 사줬다면 내 삶이 많이 달라졌을 것이다. 절벽 끝으로는 가지 않고 가짜 날개로 자유로운 신용을 했을지 모른다. 끝내 현실로 돌아오지 못했을지도. 그때 도움을 주지 않은 이들이 절벽으로 밀어줘서 날 수 있었다. 힘든 시절이 행복한 결말을 가져다 준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렇게 절실하지 않았다면 경험하지 못했을 나 자신에 대해 말하려는 것이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면 행복한 삶이리라. 그러나 돈이든 그 무엇이든 지금 절벽 끝에 몰려있다고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 그것은 우리를 갑자기 절실하게 만든다. 그 중요한 순간에 생명력이 솟고 우리는 신이 토해내는 숨결이 된다. 세상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도망칠 곳은 없다.
그때 우리는 스스로 하늘을 만들고 자신도 몰랐던 날개가 돋는다. 무엇인가 절실하게 갈구한 모든 순간이 날개였다. 그 절박함과 간절함이 내게는 날개였다. 날개를 잃었다면 떠올려 보라. 날개가 돋았던 어느 순간을. 그래서 나는 꿈꾸었던 영적 자유에 이르렀는가? 그것은 아마도 죽는 순간 천사의 물음에 답해야 할 것이다. 베네딕트회 소속의 빌리기스 예거 신부는 져서 파도가 바다다에서 다음의 이야기를 들려준다. 나이 많은 여인이 옷들을 다림질하고 있다. 그때 그녀를 데려갈 천사가 와서 말한다. 시간이 되었다. 이제 가자. 여인이 말한다. 좋아요. 하지만 먼저 다림질을 끝내야만 해요. 나 대신 누가 이 일을 하겠어요. 그리고 음식도 만들어 놔야 해요. 딸이 가게에서 일하기 때문에 일 끝나고 집에 오면 뭐라도 먹어야 해요. 상황을 이해하시겠어요? 천사는 사라졌다가 얼마 후 다시 찾아온다. 집 나서는 여인을 발견하고 천사가 말한다. 이제 가자. 떠날 시간이다. 여인이 말한다. 하지만 먼저 양로원을 방문해야만 해요. 10명 넘는 노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어요. 가족들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나도 그런 식으로 그들에게 실망을 안겨줘야만 할까요? 천사는 얼마 후 다시 와서 말한다. 시간이 되었다. 얼른 가자. 여인이 말한다. 나도 알아요. 하지만 내가 떠나면 누가 내 손자를 유치원에서 데려오죠? 천사는 한숨을 쉰다. 그럼 그대의 손자가 혼자 걸어서 집으로 올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겠다. 몇 년 후 여인은 피곤한 얼굴로 집 앞 의자에 앉아 생각에 잠겨 있다. 지금쯤 나를 데려갈 천사가 올 수도 있겠지. 모든 일을 끝냈으니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는 곳으로 가면 좋으련만. 천사가 오자 여인이 묻는다. 이제 나를 영원한 행복이 머무는 곳으로 데려갈 건가요? 천사가 놀라며 묻는다. 그럼 자신이 지금까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하지? 천국과 지옥에 대한 내 친구의 기준. 한 남자가 개를 데리고 길을 걷고 있었다. 남자는 주변 풍경을 즐기다 문득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죽음의 순간을 기억했고 옆에서 걷는 개도 몇 해 전에 죽었다는 것을 기억해냈다. 그는 그 길이 자신들을 어디로 이끄는지 궁금했다. 잠시 후 그들은 흰색 돌담이 높게 둘러쳐진 언덕에 이르렀다. 고급 대리석으로 지어진 성 같았다. 언덕 꼭대기에 높다란 아치형 입구가 보였다. 그 앞에 가서 보니 진주로 장식된 큰 문이 있고 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순금으로 도금되어 있었다. 그들이 다가가자 문지기가 문 안쪽에 탁자를 놓고 앉아 있었다. 거리가 충분히 가까웠을 때 남자가 소리쳐 물었다. 실례이지만 여기가 어디인가요? 문지기가 대답했다. 여기는 천국입니다. 와, 혹시 마실 물 좀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안으로 들어오면 곧 시원한 얼음물을 가져다 드리겠습니다. 문지기가 손짓을 하자 대문이 열렸다. 남자가 자신의 개를 가리키며 물었다. 내 친구도 함께 들어가도 될까요? 문지기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미안하지만 반려동물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남자는 잠시 생각한 뒤 발길을 돌려 개와 함께 가던 길을 계속 갔다. 한참 동안 걸은 후 그들은 또 다른 언덕 꼭대기에 있는 농장 입구에 이르렀다. 그곳은 문이 한 번도 닫힌 적 없는 것처럼 보이고 흙길에 울타리조차 없었다. 그들이 다가갔을 때 문 안쪽에서 나무에 기대어 책을 읽고 있는 문지기가 보였다. 실례합니다. 혹시 마실 물이 있을까요? 남자가 묻자 문지기는 문 안쪽에 보이지 않는 곳을 손짓하며 말했다. 네, 물론입니다. 저기 펌프가 있어요. 안으로 들어오세요. 남자가 개를 가리키며 물었다. 여기 내 친구는요?
문지기가 말했다. 펌프 옆에 물그릇이 있을 거예요. 남자는 개를 데리고 문을 통과했고 남자의 말대로 구식 수동 펌프 옆에 그릇이 놓여 있었다. 그는 그릇에 물을 가득 채워 자신도 마시고 개에게도 물을 먹였다. 갈증을 해결한 뒤 그와 개는 나무 옆에서 기다리는 문지기를 향해 돌아갔다. 남자가 물었다. 이곳을 뭐라고 부르나요? 문지기가 대답했다. 여기는 천국입니다. 남자가 어리둥절해서 말했다. 약간 혼란스럽네요. 길 아래쪽에 있는 성의 문지기도 그곳이 천국이라고 했거든요. 아, 금으로 도금한 거리와 진주로 장식된 문이 있는 곳 말인가요? 아닙니다. 그곳은 지옥입니다. 남자가 물었다. 그들이 이곳의 이름을 사용하는 것이 괜찮은가요? 아무 문제가 되지 않나요? 문지기가 말했다.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장 가까운 친구를 뒤에 떼어놓고 떠나게 하는 곳이 지옥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알 테니까요. 앞에서 소개한 내용은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에서 가져왔다. 삶에서 불행한 일을 겪은 후 그 불행 감정을 오랫동안 껴안고 있는 사람들의 결론을 압축하면 이번 생은 틀렸어. 내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야 라는 것이다. 그 감정은 확증 편향으로 이어진다. 자신의 믿음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믿음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한다. 또한 그 확증 편향이 진리인 양 마음을 닫아 건다. 왜 우리는 자신의 삶을 살면서도 자기 삶의 심리학자가 되지 못할까? 우리는 한때 얼마나 옳았는가? 또 나중에 돌아보면 얼마나 틀린가? 삶은 발견하는 것이다. 자신이 기대한 것이 아니라 기대하지 않았던 것을. 인생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은 다른 인생이다. 그 다른 인생의 기쁨은 부스러기로 즐기는 것이 아니다. 책에서 저자 또한 자신의 인생도 자기가 생각한 인생이 아니라고 말하지만 이를 오히려 다행으로 여긴다. 모든 일들이 자신의 제한된 상상을 벗어나 훨씬 큰 그림 속에서 펼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만약 자신이 이 세상 떠나며 영혼들의 교차로에서 이제 막 세상에 태어나려고 엇갈리는 한 영혼을 만난다면 그 영혼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고 싶다고 한다. 당신이 상상하는 지구 행성이 아닐 거야. 당신이 생각하는 인생이 아닐 거야. 그래서 하루하루가 난해하면서도 설레고 감동적일 거야. 자신의 관념과 기준 속에 갇혀 있지만 않는다면 당신이 상상한 것보다 더 좋은 것들을 발견하기 위해 눈을 크게 뜬다면